예, 우리나라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빅데이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즉, 가공 분석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쓸모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데이터 투 인사이트, 인사이트 투 액션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는 내용이겠습니다. 흔히 빅데이터의 활용 단계를 네 단계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빅데이터 연계 수집이 되겠고, 두 번째가 연계 수집된 빅데이터를 저장 관리해서 정합선을 유지하는 절차가 되겠고요. 세 번째 단계는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도출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단계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세 번째 단계와 네 번째 단계 사이에 큰 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은 데이터를 연계 수집, 저장 관리까지는 잘하는데 이것을 분석해서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부분은 굉장히 약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5년 상당히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이때도 이미 그런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가트너 그룹에서 빅데이터 활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운 이유는 knowledge 갭과 execution 갭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때 당시에 가장 큰 화두는 이제 고객 데이터였습니다. CRM이 가장 활발히 적용되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들이 수십 테라 이상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축적된 데이터로부터 가치 있는 지식을 잘 추출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근데 그 이유는 데이터를 통해 기업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는 능력의 부족에서 지식을 추출하지 못하는 knowledge 갭과 막상 지식을 추출하였다 하더라도 추출된 지식을 실행에 반영하는 능력 부재에서 오는 execution 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잘 분석하지 못하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또 분석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실행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활용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012년 중반에 IBM이 26개 산업 분야의 전문가 1144명을 대상으로, 물론 이 전문가 중에는 흔히 얘기하는 이제 비즈니스 유저와 IT 전문가가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도입하려고 하는 기업에서 꼭 필요한 분석 역량이 뭐냐라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로 꼽았던 역량이 쿼리 앤 리포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를 잘 추출하는 기술이 바로 쿼리 앤 리포팅이죠. 그래서 이 쿼리 리포팅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에는 이미 잘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죠. 하지만 이 밑에 두 번째부터 꼽은 이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시각화, 예측 모델링, 최적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취약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려면 쿼리 리포팅뿐만 아니고 이와 같은 특히 이 데이터 마이닝과 예측 모델링 최적화를 가리켜서 고급 분석, 어드밴스드 어널리틱 혹은 예측 분석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이 빅데이터 분석 체계를 구현하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실제 데이터 분석 역량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선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 후 외부 데이터 수집 체계 수립.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빅데이터를 도입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데이터 확보하는 것부터 욕심을 내다 보니까 사실은
분석은 하지 않고 모으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내에 있는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외부 데이터, 소셜미디어 데이터 등 방대하게 데이터를 모아서 이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체계는 잘 갖춰놓는데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데는 좀 소홀하고 있다. 역량이 안 돼서도 있지만 관심사가 좀 적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활용 역량 강화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활용 역량을 먼저 강화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라 이런 뜻입니다. E&I 어널리틱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성공적인 빅데이터 도입을 위해서는 플랫폼 구축도 중요하지만 이 플랫폼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하는 궁극적인 플랫폼 구축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래서 구축 목표 설정 없이 플랫폼을 모으는 것은 알맹이 없는 빈 깡통을 만드는 것과 똑같다. 대부분은 회사들이 데이터를 일단 모으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갖고 뭐 하지? 라는 것을 고민합니다. 그러면 이미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돈은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실제적으로 잘 활용하지 못해서 ROI가 잘 안 나오게 되는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용 역량을 키우고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들 순차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것이 어찌 보면 제대로 된 빅데이터 도입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2012년에 빅데이터 랜드스케이프라는 하나의 도표입니다. 즉 빅데이터로 먹고 사는 업체들의 기술과 분야를 총정리한 것이고요. 2012년에 빅데이터 관련 업체가 총 98개 업체, 분야는 14개 분야. 영역으로 따지면 물론 이제 데이터 분석, DB, DW, Operational, Multi-Value DB, BI, 데이터 마이닝, 도큐먼트 스토어, 그래프, 오브젝트 데이터베이스, XML, 빅데이터 서치 등의 14개 분야였다는 거죠. 물론 이제 네노라는 회사들만 언급한 거고요. 그런데 불과 2018년이 되면 이 회사가 98개 회사가 600개 회사로 늘어납니다.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늘어나게 된 거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는 빅데이터와 AI가 이제 겹쳐지는, 즉 융합되는 모양새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랜드스케이프도 빅데이터 앤 AI 랜드스케이프로 되어 있는 거죠. 수많은 기술, 수많은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플랫폼 구축에만 욕심을 내다 보면 너무 방대한 솔루션, 많은 컴포넌트를 도입을 하는데 정작 활용력은 떨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제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 예측 분석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마이닝은 1990년 후반서부터 2000년 초반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데이터 마이닝은 대규모 저장된 데이터에서 자동적으로 통계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내는 기술, 다른 말로는 데이터베이스 속의 지식 발견이라고 하는 Knowledge Discovery in Database, 흔히 KDD라고 불렀습니다. 가트너는 데이터 마이닝을 통계기법, 수학기법, 머신러닝 및 패턴 인식 기술을 사용해서 대규모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패턴, 경향, 추세를 찾아내는 프로세스다 라고 불렀습니다. 이 데이터 마이닝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선도 기업들이 이 방법론에 대한 것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의 구분 없이 폭넓게 적용 가능한 데이터 마이닝 프로세스를 표준화시켰죠. 그래서 크리스DM이라는 표준화 수행 방법론을 만들고 이것을 이제 공표해서 같이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이 크리스DM은 총 6개의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이해, 데이터 이해, 데이터 준비, 모델링, 평가, 전개라는 6개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6개의 단계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번 진행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순환적인 의미로 계속 유기적으로 단계가 이어지는 그런 방법론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는 비즈니스 이해와 데이터 이해를 왔다 갔다 하는 작업을 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데이터 마이닝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 데이터를 들여보는 거예요. 야,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데 우리가 충분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야?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초기 데이터를 수집해보고 이거를 정리해보고 탐색해보고 데이터의 품질을 한번 확인해보는 작업을 합니다. 이런 작업을 해봤더니 앞에서 생각하는 데이터 마이닝 목표가 수립되겠어, 해결되겠어 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 마이닝 목표를 다시 재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목적, 방안 이런 거를 생각하고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다시 목적이나 방향이 거기에 맞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거죠. 이런 작업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프로젝트 계획이 수립되고 마이닝 목표가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구체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데이터를 준비하는 단계에는 데이터를 설정하고 선택하고 정제, 생성, 통합, 형식 적용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모델링 단계가 되고요. 이 모델링 단계는 적절한 모델링 기법을 선택하고 어떻게 이 모델을 평가할지 테스트를 결정하고요. 모델을 생성하고 모델을 평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부족하면 다시 데이터 준비 단계로 다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번째 이 평가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이 모델의 평가보다는 좀 더 광범위한 의미가 됩니다. 애초에 데이터 마이닝 목표를 수립할 때 있어서 이 데이터 마이닝 목표의 성공 기준을 미리 설정해 놓습니다. 그것과 우리가 만들어진 모델이 얼마만큼 부합되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평가 단계를 하고 그 이후에 향후에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개는 물론 실제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 결과들을 이제 활용하는 단계가 됩니다. 흔히 우리가 크래시디엠의 이 마지막 단계인 전개는 전사적으로 이 데이터 마이닝의 결과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데이터를 준비하고 모델을 만들고 평가하는 이 단계는 데이터 마이닝 전문가가 하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 전개 부분은 그 데이터 마이닝 전문가가 만든 부분을 사업의 모든 영역에, 비즈니스의 모든 영역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델을 만드는 것보다 만들어진 모델을 쓰게 하는 게 더 어려운 작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 마이닝의 성공 여부는 이 얼마나 잘 전개에 사용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머신러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머신러닝이란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데이터로부터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연구하는 것으로 컴퓨터가 데이터의 패턴을 검증하고 스스로 학습한다는 점에서 러닝이다 라고 표현을 했다. 머신러닝이라는 용어는 1959년 스탠퍼드 대학의 아서 사무엘의 논문에서 처음 등장하고 컴퓨터가 코드로 정의되지 않는 동작을 실행하는 능력에 대한 연구 분야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카네기 멜론의 톰 미첼 교수는 이 머신러닝을 어떠한 태스크에 대해 꾸준한 경험을 통해서 그 태스크에 대한 성능을 높이는 컴퓨터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머신러닝의 활용 사례로 보면 아마존의 상품 추천 알고리즘, 넷플릭스의 VOD 개인화, 구글의 무인 자동차, IBM 왓슨의 자연어 인식 등을 꼽을 수가 있겠고요. 이 머신러닝은 IT 산업을 비롯해서 다양한 산업군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제 활용 영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자, 통계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 인공지능과의 관계를 살펴보게 되면 이 데이터 마이닝은 KDD, Knowledge Discovery in Database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고, 이 머신러닝은 AI의 한 범위다라고 보면 되고, 이 데이터 마이닝과 머신러닝은 상당 부분이 겹쳐 있고 또 겹쳐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패턴 인식 기술,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은 상당히 유사점이 많고 공통점이 존재하는 그러한 기술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89년에 이 KDD라는 형태로 해서 이 논문이 발생이 됐고, 요 KDD 너겟이라는 사이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진화 방향은 과거에 비즈니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확인하는 정형화된 리포팅 툴이었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다차원 분석, 올랩, 엑셀, 쿼리 등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대시보드나 스코어 카드 같은 것이 이제 그런 것이겠죠. 하지만 이제 앞으로의 그 데이터의 활용 방안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것은 예측 분석, 데이터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 노무라 종합연구소에서 기업의 데이터 활용 진화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즉 현상의 가시화에서 미래 예측으로 데이터 활용 방안이 진화되고 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예측 분석의 중요도를 예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예측 분석은 과연 무엇이냐? 예측 분석과 예측 모델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 분석은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경험, 즉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해서 개별 사안 혹은 사람의 미래 행위를 예측하는 예측 모델을 생성하고 활용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예측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클릭, 구매, 거짓말, 사망 또는 부동산 담보, 조기 상환 등과 같이 한 개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측하는 메커니즘으로, 그것은 해당 개인의 특징들을 입력값으로 해서 예측 점수를 결과값으로 산출한다. 즉 예측 모델의 결과는 예측 점수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예측 점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개인이 예측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측 분석의 주제 영역을 잘 설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무엇을 예측할 것인가? 예측하고자 하는 행동, 행위, 사건, 발생 등.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다음은. 그래서 위에서 만들어진 예측 결과를 기반으로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정의가 꽤 중요합니다. 예측 모델은 예측 모델 생성 단계와 예측 모델 적용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측 모델 생성 단계는 과거의 데이터를 예측 모델링이나 머신러닝 기법에 적용해서 예측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예측 모델을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예측 결과, 즉 예측 점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방법과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은 예측 모델의 생성 단계죠. 예측 모델의 적용 단계는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빠르게 기술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자, 예측 모델을 가장 많이 적용한 분야는 역시 고객 행동 예측 분야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객의 이탈 방지 분야, 그래서 무엇을 예측할 것이냐 하는 이 대상은 어떤 고객이 떠나갈 것이냐, 개별 고객이 떠나갈 확률이 얼마만큼 되느냐, 가능성이 얼마나 높으냐 하는 것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개별 고객의 이탈 가능성을 예측하는 겁니다. 자, 그러한 개별 고객의 이탈 가능성이 우리가 주어진다면, 알 수 있다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떠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 고객 유지 마케팅을 수행한다. 그래서 가장 많이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예측 모델이 바로 고객 이탈 모델.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통신사가 약정을 넘긴 고객이 해지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 해지 가능성이 높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고객 유치 마케팅을 수행했다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페덱스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경쟁 기업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90%까지 정확히 예측함으로써 이 물류 배송 업체의 선두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체이스 맨하탄 은행은 이제 부동산 담보 대출을 통해서 대출을 받은 고객이 향후 90일 이내에 대출 기간 이전에 조기 상환할 가능성을 예측하는 겁니다. 사실은 은행에 돈을 꾸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돈이 생기면 빨리 갚고 싶겠죠. 하지만 은행의 입장에서는 일찍 돈을 갚는 고객이 좋은 고객이 아니죠. 약정된 기간 내에 이자와 원금을 꼬박꼬박 갚아주는 고객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조기 상환 고객도 일종의 고객 이탈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 상환 가능성이 높은 고객의 채권을 다른 데다가 넘겨버리는 거죠. 다른 은행에다 팔아버리는 것이 은행의 수익에는 큰 도움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측 모델을 활용했던 사례고요.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 편집자 중에서 봉사활동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예측하는데도 예측 분석을 적용했고요.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대부분 고객 이탈 예측 모델을 만들고 이를 해지 방어 마케팅에 적용을 해왔습니다. CRM을 도입한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객 이탈 예측 모델을 구축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고객 행동 예측의 대상은 구매 가능성이에요. 구매 가능성. 특정한 고객이 특정한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특정 상품은 어느 고객이 살 것인가. 그래서 얘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살 가능성이 높은 고객한테 우선적으로 타겟 마케팅을 수행한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미국은 US뱅크와 같이 굉장히 큰 회사부터 하버스위트 같이 사탕 판매 조그만 회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자기 고객들이 자기 제품을 살 것인지 안 살 것인지를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많이 구매할 것 같은 고객을 찾아내는 데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US뱅크는 반응 향상 모델링을 통해서 타겟 고객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설득을 통해서 구매가 될 수 있는 고객을 더 집중으로 찾아내는데 예측 모델을 쓴 거죠. 가만히 내버려둬도 사는 고객보다는 원래 안 살 것 같은데 설득을 하면 살 것 같은 고객, 이런 고객들을 찾아내는 목적으로 향상 모델링 기법을 적용했습니다. 국내 CRM을 도입한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업셀링, 리셀링, 크로스셀링의 URC 셀링 예측 모델을 구축하고 또 고객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국내 생보사들은 상품 군별로 고객의 추가 가입 예측 모델 및 계약 전엔 가능성 예측 모델을 구축하고 FP 보험 설계사의 영업 활동에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다음의 고객 행동 예측 분야는 상품 추천입니다. 앞에서는 개별 상품을 놓고 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찾아내는 목적이라면 얘는 특정한 고객을 딱 놓고 이 특정한 고객이 다음에는 무엇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하는 관점이죠. 그래서 구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해당 고객한테 추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상품 추천 영역인데요.
상품 추천하면 가장 유명한 회사는 넷플릭스가 되겠죠. 그래서 넷플릭스는 사람들이 무슨 영화를 좋아할지 예측하는 영화 추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스코를 비롯한 K마트, 크로거, 랄프스, 세이프웨이, 숍앤숍, 타겟, 윈딕스 같은 유통기업이 소비자가 어떤 할인 쿠폰을 사용할지를 예측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타겟 쇼핑몰인 경우에는 고객들의 임신 여부를 예측해서 출산 관련 상품을 추천한 사례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여러 쇼핑몰에서 상품 연관성 분석 기반에서 고객이 살 것 같은 상품을 추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상품 추천 시스템은 특히 고객이 로그인했을 때와 로그인하지 않았을 때로 나누어 구현함으로써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객의 행동 예측이 아니라 직원의 행동 예측이죠. 직원. 그래서 휴먼 리소스 관리에 이제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원의 이직, 퇴사, 입사 등의 직원의 행동을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측된 결과를 적절히 인력 관리에 이제 활용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HP는 전 세계 33만 명의 직원 한 명 한 명마다 회사를 그만둘 확률을 예측해서 이 이직 위험이라는 표시를 해서 관리자가 부하 직원을 관리할 때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인맥 네트워크의 선두주자인 링크드인은 개인의 직무 능력을 예측하고 활용했습니다. 또한 CIA는 에이전트가 적성 국가의 이중첩자가 될 가능성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에이전트를 관리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K생보사, A생보사 등이 보험 설계사로 위촉된 고객의 특성을 분석해서 고객 중에 FP로 리크루팅 되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고객들을 찾아내는 모델을 만들어서 FP 리크루팅 모델로 쓰고, 이제 우수한 FP로 성장할 수 있는 기존의 고객들을 예측하는 모델을 병행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수요 매출 예측 분야입니다. 전통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판매 관리 목적으로 어떤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얼마나 팔릴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합니다. 이렇게 예측된 정보를 통해서 예측 수요량을 기반으로 생산 및 판매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합니다. 헐리우드의 영화 제작자들은 어떤 대부분의 영화를 제작해야 성공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데 예측 모델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에너지회사인 에너젝스는 전력 공급망을 어떻게 구축하고 설정할지에 대한 전력 수를 예측했다. 국내의 지 유통사는 이제 편의점의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햄버거 등의 일일 수요를 예측해요.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최대한의 수익성을 보장해 둘 수 있는 권장 발주량을 예측해서 생산 및 판매 계획에 반영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국내 S정유사는 8개 유종에 대한 단기, 중장기 수요 예측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산 계획, 판매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합니다. 또 국내 L제과사는 매출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들을 반영한 상품 종류별 단기 실매출 예측 모델을 생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산 계획 및 판매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국내 S 유통기업은 시장 규모 추정 모델 및 브랜드 손익 예측 모델을 통해서 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또한 위협과 위험 예측과 관련된 분야인데요. 이 부분은 주로 이제 또 사기 감지 영역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거래 혹은 대출 신청, 보조금 지급, 경비 처리, 환불 등이 사기인가, 프로드인가를 이제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사기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된 거래와 신청에 대해 감사 활동을 진행하는 거죠.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한 번 더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올스테이트를 비롯한 보험회사들이 누가 자동차 사고를 낼 건지 예측하고 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활용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모든 대형 은행과 신용카드들은 대부분
채무자들이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결제금을 잘 갚을지 안 갚을지, 잘 안 갚고 연체될 가능성이 높을지를 예측하게 됩니다. 탑 보험회사들은 보험에 든 노인 가입자들이 향후 18개월 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예측하는 데도 썼다라고 합니다. 시티즌뱅크를 비롯한 대다수의 대형 은행들은 예측 기술을 적용해서 가짜 수표, 신용카드 부당 청구와 같은 사기 시도에 대응을 했다라고 합니다. 국내에도 주요 신용카드사와 보험회사들이 사기 탐지 시스템, 그래서 프로드 디텍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FDS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예측에 대해서 살펴보면 오리곤 펜실베니아주의 재소자의 가석방 여부를 판단할 때 위험성 여부를 평가하는데 예측 모델을 사용했다고 하고요. 영국의 대형은행은 은행 계좌 거래 패턴을 분석해서 테러 혐의자를 발견하는 데 적용했다고 합니다. 현재 비행기 탑승자 중에서 누가 테러 용의자인지를 식별하기 위해서 탑승객들의 금융거래 정보를 분석했다고 하는 거죠. 미국 국세청은 누가 탈세를 저질지 예측하는데 예측 모델을 적었다고 하고요. 활용했다고 하고, 시카고, 멤피스, 리치먼드, 버지니아 경찰은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예측하고 그를 기반으로 이 범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순찰차를 미리 보내는 작업을 해서 예측적 폴리싱이라는 프레드포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국내 K공단에서는 버스 택시 화물 운전 종사자의 안전도, 즉 사고 유발 가능성을 예측하고 운행 패턴을 세분화해서 운수 종사자 관리 및 안전 교육에 적용했다라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 A공사에서는 전국 263개 고속도로 영업소 톨게이트를 진입하는 교통량과 진출하는 교통량을 향후 60일까지 시간 단위로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영업소 운영 및 교통상황 분석, 특송기간 예측 방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이 빅데이터는 다음 단계는 예측 분석이다라는 책에 언급된 내용과 일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추진했던 프로젝트 사례를 정리해서 예측 분석의 다양한 적용 영역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측 분석의 키워드를 이해하는 기업만이 살아남는다. 또 예측을 통해서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보여준다. 예측 분석의 힘, 이것은 기업과 심지어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 예측 분석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규모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열쇠이다. 이 책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주었다. 이 책은 예측의 효과를 알려주는 것을 넘어 과학을 흥미롭게 만들어준다. 나는 앉은 자리에서 이 책을 읽었다. 데이터 과학자는 물론이고 모두가 읽어야 할 책이다. 에릭 시겔이 짓고 공환석이 옮긴 이 책입니다. 제가 참조 도서로도 언급을 했으니까 꼭 시간이 날 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중간고사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만은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 마이닝 예측 분석 머신러닝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면 이 세 가지 영역은 강조하는 점이 일부 다르고 사용하는 용어가 좀 다소 다르지만 훨씬 더 유사성이 많다.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의 목적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고요. 예측 분석의 목적은 비즈니스를 최적화하기 위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머신러닝은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데이터 마이닝과 머신러닝은 예측 분석을 지원한다. 이 세 가지 모든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다. 즉 좋은 품질의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 보다 높은 성능을 끌어낼 수 있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연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데이터 마이닝, 예측 분석, 머신러닝은 이 엔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차가 앞으로 빠르게 가려면은 연료도 많이 있어야 되지만 좋은 엔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좋은 엔진이 없으면 또 이 엔진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차가 앞으로 갈 수 없듯이 기업은 빅데이터의 효과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